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일단 펜을 들긴 했는데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남편과 결혼한 지 올해로 4년 차인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20대 초반에 만나 연애만 10년 가까이 했으니 같이 지낸 횟수로 따지면 벌써 14년이네요. 연애를 10년씩이나 했던 건 남편이나 저나 사는 게 녹록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저를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후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새아버지와 재혼을 하신다 했을 때 싫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아버지는 어머니께는 좋으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재혼 후 어머니께서 웃으시는 날이 많아졌으니까요. 하지만 새아버지께선 저에게 곁을 내주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그걸 눈치채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10대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새아버지 눈밖에 나지 않도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는 것 뿐이었네요. 지금도 마음의 상처로 남은 일 중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 대학교 진학 상담을 위해 어머니께서 학교에 왔다 가신 날이었지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니 어머니께서 저더러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대학은 가지 말라셨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새아버지가 안 된다고 할 사람은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당신 입장을 생각해달라며 어머니께서 덧붙이시기를 제가 사람이면 염치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셨지요. 그런 어머니에게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집에서 나와 지방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기숙사도 제공이 된다 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역시 저 못지않게 힘든 시절을 견뎌왔더라고요. 하루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술이나 한잔 하자며 근처 호프집을 갔는데 저만큼이나 어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저더러 먼저 어디서 왔냐, 일하는 건 어떠냐며 질문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얘기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도 어지간히 말할 상대가 그리웠나 보다 싶어서 그 심정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으니 들어줬는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 저희 아버님은 돈 버는 데는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평생을 그렇게 되는 대로 벌어서 되는 대로 쓰시며 사셨다고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께선 아버님이 아닌 아들에게 크게 의지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한 날도 축하한단 말은커녕 너가 서울 가고 나면 나는 여기서 네 동생하고 어떻게 사냐 그러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어찌나 서럽게 우시던지 차마 학교 간다 소리를 2번은 입에 담을 수 없었다고요. 그러다 이 공장에 오게 되었다며 그래도 여기가 서울보다는 자기 고향에서 가깝기도 하고 어쨌든 돈을 쓰는 데가 아니라 버는 데라 그런지 어머님께서 별소리 안 하고 보내주셨다고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이 말이 아니겠다 싶대요. 서로가 아무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아픔이 있어서인지 말도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편안함까지 느껴졌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군대에 갔습니다.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휴가만 나왔다 하면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어느 순간 보니 제가 면회를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누가 먼저 사귀자 할 것 없이 연인 사이가 되었고 이후로 10년이란 세월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전역했을 때 저는 공장에서 작은 무역회사로 이직을 한 상황이었어요. 남편 역시 공장으로 돌아가는 대신 군대 선임의 사업을 도우며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1년하고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자기도 남의 밑에서 일할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차려야겠답니다. 다보는 있냐고 조심스레 물으니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는 와중에도 꾸준히 모아왔다며 3천이나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문제는 3천만 원은 분명히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사업을 하기에는 한참 부족했다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도 저도 그 사실을 깨달았고 특히 남편은 어떻게든 돈을 좀 융통해보려고 밤낮으로 뛰어다녔지요.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좀 빌려줄 거냐고 몇 번을 물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거절을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며 사랑하는 여자 돈까지 가져다 쓸 수는 없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 역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자까지 받는 조건으로 빌려가라며
남편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남편의 사업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시작한 지 2년이 지나가면서는 그럴듯한 성과까지 내기 시작했네요. 사업이 중박을 치기 시작한 이후로는 저 역시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 남편의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엇인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는 중국과 일본에도 수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무렵에는 제가 무역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이후로 사업은 점점 승승장구하여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집도 하나씩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지방이라 서울만큼 집값이 비싸지 않아요. 아무튼 소위 집주인이 되고 나니까 남편도 저도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네요. 하지만 저는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귀는 동안 남편이 내켜하질 않아서 어머님 아버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렇기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야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시부모님 중 특히 어머님께서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기색을 내비치셨습니다. 이제 당신 아들이 돈 좀 벌어다 주는데 그걸 제가 채간다는 식으로 말이지요. 게다가 며칠 뒤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보냈던 문자들을 보고는 저는 정말이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께선 남편더러 사업만 더 잘 되면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괜찮은 여자들이 줄을 설 거라며 못하러 결혼을 서두르냐고 10년을 만났다면서 지겹지도 않냐. 혹시 제가 남편더러 책임지라고 매달린 거냐. 심지어 저희 둘이 10년을 사귀었는데 애도 안 생긴 거 보면 저한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야말로 막말을 한 보따리 적어보내셨더라고요. 솔직히 그 문자들을 읽는데 손발이 다 벌벌 떨렸습니다. 심장이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이 빠르게 뛰었고 어이가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추궁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 그 문자마다 남편이 어머님께 이딴 말씀하실 거면 서로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며 쏘아붙였더라고요. 어머님께서 함부로 뭐라고 하실 여자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남편이 조금이라도 어머님의 말씀에 수긍하는 것 같았다면 10년 세월이 아까웠을지언정 결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때 저는 어찌됐건 제가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살 것도 아닌데 남편 하나만 제대로 제 편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결혼을 앞두고 저 역시 친정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결혼할 남자가 생겼으니 소개해드리고 싶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정말 원했다기보다는 비록 남편이 제 사정을 다 알고 있다고는 해도 형식적인 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꺼낸 얘기였지요. 아니나 다를까 친정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집으로 가는 건 곤란해하셨기에 밖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하는 남자냐고 묻기에 공장에 다닌다고 적당히 둘러대니 그러냐며 더 묻지도 않으시대요. 기대는 없었지만 혹시나 싶어 그래도 하나뿐인 딸이 결혼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만약 친정어머니가 단돈 얼마라도 도와주신다 했다면 저는 어머니를 용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너야말로 시집가면서 하나뿐인 친정엄마한테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제대로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입니다. 그이한테도 그렇고 라며 말끝을 흐리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축복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획과 달리 제 명의의 집에서 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이게 조금 복잡한데 일단 남편의 자취방 계약은 끝났는데 들어가게 된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지면서 남편이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실이던 제 명의의 집에서 남편이 임시로 며칠만 지내기로 했는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들린 저희에게 어머님께서 다짜고짜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항상 월세를 전전하며 집주인 눈치만 살피며 살았다며 한 번만 편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고요. 전 솔직히 처음에 어머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선 시동생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시동생은 한쪽 다리가 불편한데 그래서 계단 이용이 쉽지는 않아요. 어머님께선 그런 시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냐며 아파트엔 엘리베이터도 있으니 시동생이 출퇴근하기도 좋고 뭐 그 밖에도 별의별 이유를 갖다 대셨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 아파트에 어머님 아버님과 시동생이 들어가 살겠다는 거더라고요. 황당해서 남편을 쳐다봤더니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평소 성격이라면 좋다 싫다 벌써 대답이 나오고도 남았을 시간이었는데 남편이 엄청나게 갈등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요. 사실 남편도 처음 집 계약을 했을 때 평생 집주인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꿈이었다며 엄청나게 기뻐했었거든요. 그러니 어머님이 어떤 심정이신지 이해가 되었을 거고 차마 모진 소리를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결국 남편이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시동생이 장가갈 때까지만 저 세 사람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게 해주자고요. 솔직히 말하면 내키지는 않았지만 명의를 바꿔주자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저희가 아예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아니 시동생이 이렇게 저희 뒤통수를 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입니다.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그러더군요. 마침 저희도 슬슬 이세 계획을 세우고 있던 터라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기에 시동생의 이야기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었지요. 저희는 정말로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이제 이사를 나가달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도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최대한 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썩 유쾌하지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선 저희가 마치 당신 것을 뺏으려 든다는 식으로 어깃장을 놓으셨거든요. 갑자기 늙은이들더러 나가라 하면 어쩌라는 거냐는 식으로요. 이미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어 있던 일을 가지고 어머님께서 억지를 쓰시는 게 아무래도 뭔가 수상하다 싶었는데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던 모양이에요. 결국 어머님께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고 따져 물었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동생 결혼 자금으로 돈을 모으고 계시다 했는데 그 돈을 아버님과 함께 경마장에 다니시며 온데간데 없이 다 써버리셨답니다. 말씀으로는 한몫 단단히 챙겨서 저희도 주려고 하셨다는데 그 속마음을 누가 알 것이며 시동생은 시동생대로 자기가 몸도 불편한데 땡전 한 푼도 없는 걸 알면 누가 자기한테 시집을 오겠냐고 제발 이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저희한테 매달리더군요. 전세 보증금이라도 얼마 모으면 나가겠다고요.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저도 저 나름대로 임신한다고 바로 큰 집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은 결혼을 했습니다. 동서는 제가 많이 겪어보질 않아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기 할 말은 똑부러지게 하는 스타일 같더라고요. 아무튼 제 남편의 집에서 시부모님과 시동생 내외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요. 저희가 신혼살림을 차리려고 인테리어까지 싹 다 해놨던 집인데 하루도 못 살아봤으니 아쉽기도 했고 아무튼 동서로부터 이따금씩 전화가 왔는데 내용의 대부분은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두 분 성격이야. 특히나 어머님의 성격이야. 저도 어느 정도 겪은 바가 있으니 동서가 속상해하는 게 남의 일만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같은 며느리의 입장이자 언니의 마음으로 많이는 아니어도 얼마씩 보내줬습니다. 나가서 기분이라도 좀 풀라고요. 그리고 지난달 다시 한번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이야기겠거니 하고 받았는데 전에 없이 목소리에 날이 서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이유는 알 것 없다며 저나 자기나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자기만 이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냐며 따지고 들더라고요. 하물며 자기는 맏며느리도 아닌데 왜 자기가 맏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동서에게 내가 한 달에 어머님께 생활비 10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동서가 무슨 맞이 노릇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래도 집에서 같이 살면서 직접적으로 수발드는 건 자기라네요. 저는 돈만 보내는 거 아니냐며 그건 성의가 하나도 없다고 이제 저더러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라 했습니다. 자기도 좀 신혼집에서 신혼답게 살아봐야겠다나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더군요. 혹시나 싶어 제가 동서에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 집은 내 남편 명의의 집이고 지금 시부모님과 동서네가 내 남편 집에 공짜로 들어와 살고 있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그게 다 무슨 소리냐며 시동생이 지금 사는 아파트가 시동생 거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자기가 혼수도 다 해오고
예단으로 어머님께 3천이나 드렸다면서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랍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혹시나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에게 혹시 나랑 상의 없이 아파트 명의를 시동생한테 돌렸냐니까 오히려 저더러 미쳤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방금 동서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혼잣말처럼 쌍욕을 내뱉더니 지금 시댁으로 오라더군요. 자기도 그쪽으로 간다면서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니 그 집도 이미 난리가 났더라고요. 벌써 동서가 시동생에게 따지고 들었던 거겠지요. 시동생은 저희를 보자마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특히 저한테 왜 없는 소리를 하냐고 따지고 들더라고요. 아만 눈치껏 자기 말에 일단 호응해달라는 것 같았는데 이러다간 눈 뜨고 코 베이듯 집을 뺏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차마 그 장단을 맞춰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시동생더러 뭐라고 거짓말을 치고 다녀서 이런 상황을 만드느냐며 화를 내더니 이 집은 내 집이고 사정이 이렇게 된 이상 안 되겠다며 집을 비워달라 하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어머님께서 저희 남편더러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소리를 꽥 지르셨습니다. 동서는 동서대로 지금 자기 사기당한 거냐며 다들 짜고 자기를 속인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고요. 순식간에 집안에서 서로 고성이 오갔고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었네요. 이튿날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연락도 없이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오셨는데 아마 남편이 없을 만한 시간대를 골라 오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선 제 손을 부여잡으시곤 이대로 네 시동생 이혼시킬 판이냐며 너희는 먹고 살만하지 않냐고 어차피 집도 두 채인데 이참에 안 하는 시동생을 줄하셨습니다. 그 오랜 세월 저희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안 된다 하니까 그럼 너네가 고생했으니까 시동생도 고생을 시켜야 속이 시원하겠냐며 오히려 저를 무슨 고약한 사람처럼 몰아가시더군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남편이 있을 때 다시 오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 핸드폰을 두고 출근해 가지러 집에 왔는데 현관문도 열려있고 어머님 목소리도 들려서 기척을 안 하고 있었다고요. 남편은 더할 이야기 없다며 어머님더러 일주일 안에 집을 구해 나가시라 했습니다. 아니면 시동생 내외라도 내보내시라고 안 그러면 그 집 팔아버리겠다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그런 남편에게 네 마음대로 하라며 부모 동생도 못 알아보는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욕을 퍼부으시곤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주일이 지났는데 시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내용은 가관이었어요. 그까짓 집 한 채 내줬다고 자식 돌이 당한 게 아니라는 둥, 부모님 곁에서 있었던 건 형이 아니라 나라는 둥, 자기가 부모님을 잘모셨으니 형하고 형수도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며 이 집은 응당 시부모님과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이라대요. 그 문자를 받고 열받은 남편이 그 아파트를 정말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주변 매물보다 싸게 내놓았더니 내놓은 그날부터 문의가 쏟아졌고 집을 보러 간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자연히 시부모님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셨지요. 그제서야 남편이 허풍이 아니었다는 걸 아셨는지 어머님께서 저더러 네 남편 좀 말려보라며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저는 그저 남편이 하는 대로 따를 거라고 했어요. 이번엔 동서까지 나서서는 진짜 이 집 팔면 자기는 시동생이랑 이혼할 거라고 하길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진짜로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제서야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왜 이렇게까지 독하게 구냐면서 이제 당신들은 어디 가서 사느냐고 저희 집에 들어오면 안 되냐고 물으시더군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의 제안을 싫다는 한마디로 단칼에 거절하곤 자기는 지난 십몇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식돌이 충분히 한 것 같다며 이젠 그만두겠다 덧붙이대요.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다 민망하리만치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더라니까요. 그리고 현재 동서는 일단 본인 친정에 갔고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조금 떨어진 동네에 있는 오래된 빌라에 들어갔습니다. 보아하니 시동생이 대출을 받은 것 같던데 자세히는 저도 모르겠네요. 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남편은 자기가 머리가 어떻게 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시부모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남편이 그동안 해온 노력이나 고생에 대해선 한 번도 수고했단 말씀도 하지 않으셨으면서
시동생이 조금이라도 고생하게 될까봐 벌벌 떠시는 모습에 남편이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솔직히 부모 자식 사이가 천륜인데 언젠간 또 보고 싶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제가 나서지는 않으려고요. 저나 남편이나 오랜 시간 힘든 길을 걸어온 만큼 당분간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지금 이 행복만 즐겨볼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러 왔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어이가 없어서 욕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갈라서서 남보다 못한 인간,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한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요. 남편과 저는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후로는 오랜 시간을 오빠 동생으로 지냈고 그러다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사귀는 사이가 되었지요. 다른 연인들처럼 투닥거리는 시간도 있었고 다신 보지 말자며 헤어짐을 고한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2년의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네요.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남편과 알고 지냈고 종종 만나기도 했었지만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전까진 단 한 번도 시댁 식구들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한동안은 사귀면서도 비밀로 했었는걸요. 워낙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겹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헤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컸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결혼할 나이까지 된 마당에 솔직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사귄 지 1년쯤 지나면서는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챘고 그러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댁 식구들과도 만날 수밖에 없었네요.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입니다. 같이 점심이나 먹으며 친해지자는 어머님의 말씀을 남편을 통해 들었던지라 식사 후 디저트로 먹을 과일과 아버님이 좋아하신다는 중저가 양주 한 병을 사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점심 초대를 받아 간 것인데 막상 도착한 시댁에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어머님께선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며 특히 남편이 제가 집안일을 잘한다고 했답니다. 음식도 잘한다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사귀는 동안 남편이 하도 졸라서 저희 집에 두어 번 놀러오는 걸 허락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집을 보고는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다며 감탄을 하고 밥 좀 달라고 해서 있던 거랑 차려준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걸 뭐 한다고 어머님께 이야기를 한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지요. 곧이어 어머님께선 저더러 같이 식사 준비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한 제가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얼른 가서 어머님을 거들어 드리랍니다. 처음 인사하러 온 자리에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싫다는 소리를 못했어요. 어른들 말씀에 이건 좋고 이건 싫다고 의견을 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심호흡 한번 하고 부엌에 가니 어머님께선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저것 잔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시쳇말로 까라면 까야지 제가 뭘 어쩌겠어요. 기왕 하는 거 좋은 마음으로 하자고 스스로를 달래며 어머님을 도와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신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우는 어디 갔나 궁금하던 차였는데 어머님 말씀이 오늘 원래 오려고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다며 못 온다고 했다대요. 신우는 서울에서 차로 4시간이 넘는 지방에서 살고 있어서 시댁엔 자주 오지 않아요. 운전면허가 있긴 하지만 20살이 넘자마자 땄고 이후로 한 번도 도로주행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시댁에 오게 되더라도 신우 남편에게 부탁하거나 고속버스를 타고 온다고 들었습니다. 신우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했기에 신우가 안 왔다고 해서 서운한 건 전혀 없었네요. 아무튼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두 모여 앉으니 어머님께서 제가 사온 과일을 꺼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칼과 과일을 쥐어주셨는데 전 과일을 잘 못 갖거든요. 과일을 엄청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보통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껍질째 먹어요.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키위 같은 경우에도 저는 껍질을 까는 게 아니라 반딱 잘라서 수저로 퍼먹는 식이라
잠깐의 고민 끝에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는 편이 좋겠다 싶어서 솔직히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럼 어머님이 깎은 과일을 며느리가 집어먹기만 할 거냐며 그건 좀 아니지 않냐고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이때는 좀 어이가 없어서 오빠도 어머님이 깎아주신 거 먹지 않냐고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순간 남편이 멈칫했고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고 표현하면 적절할까요? 거실이 어색한 공기로 차오르는 순간 아버님께선 저더러 할 말은 꼭 하는 편이냐 물으시더니 가끔은 참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시대요. 한마디로 입 다물고 하라면 하면 된다. 그 소리를 하고 싶으셨던 거겠지요? 저는 해야 할 말은 꼭 하는 편이라고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대답을 했고 결국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서 생각보다 일찍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뒤따라 나온 남편이 저더러 시부모님께 조금만 더 상냥해질 수 없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꽤나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기에 저도 순순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항상 내 편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달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무리한 부탁을 하시면 오빠가 적절한 선에서 컷해주고 막아줘야 한다고 당부했지요. 남편은 알겠다고 자기만 믿으라 했고 정말이지 순진하게도 그 말만 믿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2달 동안은 저희 2사람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정말 사소한 거 양말 뒤집어 벗어놓는 거라던가 치약 아무렇게나 짜 쓰는 거 그런 걸로 다투고 삐지고 그러기는 했지만 보통 1시간도 못 가서 풀어지기 일쑤였고요. 당연히 그런 문제로 남편과 못 살겠다, 헤어져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했지요. 그러다 신혼의 집들이를 가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식을 올린 지 3달 차가 되던 무렵 신우가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에서 또 다른 전세로 이사를 한 거라 솔직히 집들이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빌라 전세에서 아파트 전세로 갔다는 사실이 신우에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신우는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왕복 8시간이 넘는 여정이었는데 시부모님이 드라이브한다 생각하고 제 차를 가지고 가자고 하시더군요. 문제는 제 남편이 운전을 못합니다. 한다는 소리가 평생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자기는 계속 서울에서 살 생각이라 굳이 면허 딸 생각을 못했다고요. 필요성을 못 느꼈다나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아버님 뿐이었는데 솔직히 이른을 바라보시는 아버님께 그 먼 장거리 운전을 부탁드릴 순 없었지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어머님이 참 야속하대요. 하지만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휴게소도 있으니 쉬엄쉬엄 가면 되지 않겠냐고 시부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편하게 모시고 가zap니다.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대요. 결국 뭐 어쩔 도리 없이 시부모님 모시고 신우네로 향했습니다. 오전에 어머님께서 볼 일이 있으시다 해서 11시가 좀 넘어서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차는 막히지 않았지만 어머님과 아버님이 번갈아 화장실을 찾으셔서 휴게소란 휴게소는 다 들린 것 같아요. 덕분에 신운에 도착하니 오후 5시가 다 되었더라고요. 좀 쉬다 저녁 먹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이없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상만 세팅이 되어 있고 음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순간 상견례 때 기억이 떠올랐고 바로 짜증부터 올라오대요. 신우도 제 그런 기분을 눈치챘는지 실실 웃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일전에 제가 그렇게 솜씨가 좋다고 자랑을 하셨다면서 그래서 제 손 좀 빌리고 싶답니다. 자기가 재료는 다 사놨다면서 불고기랑 잡채 그리고 뭐 이것저것 후딱 양념만 해달라나요? 아니 음식이 양념만 해놓으면 저절로 익나요? 남편은 이번에도 얼른 가서 솜씨 발휘를 해보랍니다. 정말 내키지 않았고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온 식구가 모여서 저렇게 뭐가 좋다고 희희낙낙 거리는데 찬물 끼얹어 뭐하나 싶어서 꾹 참고 양념만 해줬습니다. 그리곤 거실로 돌아가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다시 한번 저를 부르더군요. 같이 얼른 마무리해서 빨리 식사하자고 아버님 배고프실 것 같다고요. 저도 배가 많이 고팠기에 나오는 욕을 참아가며 도와줬네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어머님 아버님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신운에서 자고 가기로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신우와 신우 남편, 그리고 제 남편까지 셋이서 술을 말 그대로 들이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괜히 실수할까 싶어서 안 마셨고요. 셋 다 슬슬 취하기 시작해서 별 쓸데없는 이야기나 해대길래 전 먼저 자려고 방에 들어왔지요. 하지만 자는 환경도 달라졌지. 방문 밖에선 셋이서 부어라 마셔라 떠들어대지. 집이 무슨 운동장만한 것도 아니고 시끄러워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5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데다 오자마자 음식을 해대서 온몸이 저리고 아픈데 정신은 말똥말똥하니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간신히 새벽이 돼서야 잠에 들었네요. 하지만 몇 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흔들어 깨워댄 탓이었지요. 무슨 일이냐니까. 자기가 지금 화장실 다녀왔는데 어머님이 어제 우리가 먹은 술상을 치우고 계시다며 저더러 나가서 도와드리랍니다. 자다가 정신이 확 들어서 왜 우리가 먹은 술상이냐고, 난 술 한 잔도 안 마셨다고 당신이 가서 도와드리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장난하지 말고 빨리 가서 도와드리랍니다. 신혼에 와서 자기가 어떻게 설거지를 하냐고 자기 체면이 있지 않냐면서요. 저도 짜증이 나서 내가 지금 신혼에 부엌일 하러 왔냐고 한마디 쏴붙이곤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뒤에서 어지간히 꿍시렁거리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무시하고 있었지만 왜 그럴수록 안 듣고 싶은데 더 잘 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가 딱 그랬어요. 어머님이 설거지를 하시는지 물소리도 콸콸 들리고 남편이 바깥 동태를 살피는지 방문이 열렸다 닫히고 솔직히 그냥 도와드릴까?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오랜 시간을 운전하고 왔는데 남편이고 시부모님이고 누구 하나 저한테 고생했다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운전이 거칠어서 속이 울렁거렸다는 소리나 들었지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불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다시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제가 진짜 그만하라니까 지금 어머님이 아무래도 아버님 아침 식사를 차리시는 것 같다며 이제 빨리 나가서 국이라도 끓여드리라고 성하였지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집주인도 자는 마당에 내가 왜 남의 집 부엌 살림을 뒤지냐고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신우는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라면서 빨리 가서 어머님을 도와드리랍니다. 이때는 저도 조금 커진 목소리로 싫다는데 왜 이러냐며 화를 냈고 남편은 남편대로 며느리가 어머님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진짜 저더러 너무 한다대요. 어머님 혼자 고생하시는데 누워있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고요. 아니 신우도 누워있고 신우 남편도 누워있고 지금 당신도 이러고 있는데 왜 나만 달달 볶냐고 그만하라고.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이셨어요. 저랑 남편 둘 다 깬 걸 보셔놓고는 저한테만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며 나와서 어머님을 도와드리라셨습니다. 남편이 그러니까 나가랄 때 나가지 괜히 왜 싫은 소리를 듣냐며 빈정거리대요. 진짜 가슴팍 중심이 막 뜨거워지는 게 이게 화병의 시작인가 싶더라니까요. 제가 남편더러 같이 나가서 어머님 도와드리고 식사하자니까 자기는 생각이 없답니다. 신혼에 깨면 같이 해장국이나 먹으러 갈 거라고요. 저는 원래 해장국을 좋아하지도 않고 아침부터 남편이랑 부딪힌 탓에 같이 갈 생각은 안 들더군요. 게다가 쓸데없는 입씨름을 해댔으니 입맛은 입맛대로 없었고요. 한편 어머님께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신지 식사 내내 저를 쳐다도 안 보시고 말 한마디 안 거시대요. 식사를 마치신 어머님께서 일어나시면서 설거지는 저더러 하랍니다. 솔직히 어찌됐건 좀 전에 안 도와드린 게 마음에 걸려서 설거지는 제가 할 참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저더러 하라시니까 이게 단순히 서럽고 서운하고 그런 감정이 아니라요. 진짜 아니 내가 이 집 식모도 아니고 왜 나한테 저러시지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렇게 설거지를 마치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신우네 부부가 느리적느리적 방에서 기어나오더군요. 그런 신우네를 보곤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해장국 먹으러 가자고 그러대요. 그러자 신우가 소파에 턱하니 걸터앉아서는 나가기 귀찮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해장국을 끓여달래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네요. 제가 어머님한테 끓여달라 하던지 아니면 배달시키자고 그랬어요.
여기 신우집이고 신우 주방인데 이것저것 만지기 좀 그렇다고요.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돌려서 말한 거였지요. 그러자 신우는 괜찮다며 저더러 다 만져도 된다고 좀 해보랍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고 눈치도 없어서 이걸 어쩌나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저를 한쪽으로 잡아 끌더니 저더러 왜 이렇게 뻣뻣하게 구냐입니다.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나요. 제가 남편에게 오빠야말로 내 자존심 좀 생각해달라고 내가 이 집 식모로 일하러 왔냐고 따졌지요. 그런데 언제 쫓아오셨는지 어머님께서 저희 대화를 들으시고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며느리들이 머리카락 파라다 남편 형제들 옷에 입히고 공부시키고 다 했답니다. 지금 저더러 그러라는 것도 아니고 국 좀 끓여주라는 건데 뭘 그렇게 말이 많냐면서 제가 황당해서 아니 지금이 무슨 옛날 고리짝 배골른 시절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온 가족이 아주 나를 부려먹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 마냥 왜 이렇게 일을 시키지 못해 안달이냐고 소리를 퀭 질렀네요. 그러자 이번엔 무슨 선수 교체도 아니고 남편이 나서서는 저더러 어머님께 그렇게 달라드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입니다. 저더러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여자라나요. 저도 질세라 남편에게 그렇게 안 봤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쏘아붙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안 보는 틈에 제 차키랑 핸드백만 챙겨서 신우네 집에서 나왔습니다. 오로지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출발한 지 1시간쯤 되어갈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제가 자기랑 싸운 직후에 사라진 거잖아요. 걱정할 법도 한데 1시간이나 지나서야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서운하면서도 어이없고 허탈하고 그렇더라고요. 마음을 달래고 전화를 받으니 대뜸 적당히 하고 들어오랍니다. 제가 들어오는 거 좋아한다고 웃기고 있다고 받아쳤는데 전화기 너머로 내비게이션 소리가 들렸던 모양이에요. 저더러 너 지금 어디냐고 설마 너 그래서 제가 먼저 맞다고 나 지금 서울 간다고 쏴붙였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장난하지 말고 빨리 차 돌리랍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어떻게 돌리냐고 이 무식한 인간아 제가 한껏 빈정거리며 대답을 해줬어요. 그제서야 남편도 상황이 심각한 걸 눈치챘는지 진짜 왜 그러냐면서 일단 와서 이야기하잡니다. 하지만 것도 얼마 못 가 회유가 안 통한다는 걸 눈치챘는지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가면 시부모님께서 절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둥, 저 하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하게 생겼는지 아냐는 둥. 처음엔 약올은 남편 목소리 듣는 게 꼬수어서 들고 있었지만 들을수록 귀만 아파서 전화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제가 한 일은 남편의 짐을 정리한 거예요. 주택 문제로 이런저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보니 결혼식 전에 집을 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혼식 하라고 받아놓은 날짜가 있었으니 일단 식부터 올리고 급한 대로 제가 살던 오피스텔에 신혼살림을 차린 상황이었지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남들과 다른 신혼생활에 소가리를 많이 했는데 막상 갈라서 자고 마음을 먹으니 참 다행이다 싶더라니까요. 그날 늦은 오후 남편이 오피스텔 앞으로 찾아왔어요. 아니 뭐 지 생각엔 지 집이니까 찾아온 거겠지요. 현관 앞에 꺼내놓은 지 짐을 봤는지 문이 부서져라 두들겨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사실 집안에 친정 부모님도 계셨고요. 그걸 몰랐던 남편은 경찰이 온 틈을 타 집안으로 들어오려다가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지한테 얻어터질 뻔했네요. 남편은 국 끓이라고 한마디 했다고 집 나가는 저 같은 여자는 자기가 먼저 싫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쫓겨나는 게 아니라 제 발로 나가는 거라며 지인들한테 헛소리하지 말라나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겪은 일 그대로만 이야기할 거라고 했고요. 지금 저는 어휴 너무 행복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멋대로인 신우와 그런 신우 말고는 안중에도 없는 시부모님 때문에 크게 고생할 뻔한 3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언젠가 한번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사귀자고 고백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술김에 하는 헛소리다 생각하고 귓등으로 흘려들었어요. 남편도 이후로 한동안 그 일에 대해서 말이 없었고요. 서로 어색해지고 뭐 그런 것도 없이 몇 년을 친구로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20대 끝자락에 남편이 다시 한번 저에게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인이 되었네요. 당시 남편이나 저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라 사귄다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자주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서로를 지켜봐왔기에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다른 연인들과 달리 저희는 연락 문제 같은 걸로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큰 다툼 없이 정말 잔잔한 호수 같은 연애를 했어요. 사귀는 동안 신우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의 강요나 그런 것 때문은 아니었고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된 건 남편의 동네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그만 신우에게 들켰거든요. 뭐 꼭꼭 숨어 다니려던 건 아니니까 들켰다는 말도 그렇긴 한데 남편의 붉어진 얼굴과 놀리는 듯한 신우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이후로 남편이 저를 신우에게 정식으로 소개시켰고 시부모님도 만나 뵙게 되었지요. 사실 신우는 남편에 비하면 인물이 없어요. 물론 제가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게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남편 말에 의하면 신우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고 성격도 소극적이라 잘하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았답니다. 시부모님도 그런 신우의 상태를 알아서인지 불면 날아갈까 아니면 깨질까 아주 그냥 오냐오냐 죄다 받아주신다고요. 그 말을 하던 남편의 표정은 굉장히 못마땅한 눈치였네요. 사귄 지 3년 차가 되던 해 남편이 우리 결혼은 몇 월에 할 거냐는 말로 투박한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남자랑 하겠다고 쭉 생각해왔던 차였기에 가을이 어떠냐고 바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희는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서 그해 가을에 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해는 신혼을 즐긴다는 핑계로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아이를 갖기 위해 남편이나 저나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먹는 것 하나도 조심해서 몸에 좋다는 걸로만 먹었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열심히 했지요.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정말로 의학에 힘을 빌리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임신이 되질 않더라고요. 조금씩 조바심이 들어서 출산 경험이 있는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한 선배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병원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에 갔다가 괜히 안 좋은 이야기라도 들으면 어쩌나 싶어 엄두가 안 났다고 할까요? 남편은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해결하면 될 일이지 걱정할 필요 없답니다. 그래도 혹시나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아시면 어쩌냐니까 제가 원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다도 된다면서요. 그리고 뒤이어 남편이 자기는 아이가 없어도 된다며 저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다행히도 병원으로부터 저도 남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건 두 사람의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한마디로 너무 두루뭉실하다 보니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감이 오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무렵 신우에게는 애인이 생겼습니다. 소위 모태솔로였다는 신우에게도 드디어 애인이 생겼다는 사실에 저희 부부도 시부모님도 몹시 기뻐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가 저희에게 먼저 애인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신우를 대하는 그 애인이란 사람의 태도가 영 거슬렸습니다. 신우를 부르는 호칭은 야, 너 마치 아랫사람 부르듯 하는 게 기본이었고 어쩌다 신우가 말실수라도 하면 보는 사람 민망할 정도로 무안을 주었으니까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도통기를 못 펴는 신우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이 그 애인이란 인간한테 한마디 해야겠다고 하자 신우가 절대 안 된다며 다음날 신우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제 애인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딱하고 안쓰럽던지 한참을 들어주다 결국 저희가 신우에게 그 애인 별로라고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신우의 반응은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격렬했습니다. 자기 애인이 긴장을 해서 그런 거라며 평소에는 얼마나 자상하고 재밌는 사람인지 저희가 모른다나요. 게다가 카센터를 운영하는 어엿한 사장님이라며 저희 같은 봉급쟁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저희보다 잘 살게 되는 게 샘나서 그러냐며 생각해주는 척 쇼하지 말랍니다. 신우가 자격지심도 심하고 그래서 좀 꼬여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참 저나 남편의 진심을 몰라주니 서운하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고민 끝에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시부모님도 신우에게 애인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오히려 저희가 신우에게 상처를 줬다며 너무 잔인하답니다. 어머님은 당신 딸을 믿는다며 그냥 지켜볼 거라 하시더니 저희한테는 관심을 끌어대요. 시부모님까지 저희를 이상한 사람들로 만드시니 더 말해 뭐 하겠어요? 시킨 대로 관심을 껐지요. 하지만 얼마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우가 어머님 폐물을 훔쳐서는 집을 나갔다고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성인이라서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답니다. 저를 포함해 남편도 시부모님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신우가 먼저 연락을 해오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지요. 신우는 친구도 많지 않았기에 수소문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반년 넘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신우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요. 저나 남편 둘 다 회사에 있다가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네요. 시댁에 도착해서 저희가 본 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신우가 인물이 없긴 했어도 생기는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으니까요. 일단 병원부터 데려가야겠다 싶어서 저와 남편이 신우를 데리고 집을 나서려는데 신우가 병원에 안 간다며 자기 아이를 내버려 두라대요. 신우 배를 보니 배가 살짝 나온 것이 상황 파악을 하신 어머님은 다리가 풀리신 듯 그대로 주저앉으셨고 아버님마저 정말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남편은 신우에게 생각이 없냐며 화를 냈고요. 제가 신우에게 아빠가 누구냐, 그 애인이란 사람이냐 물으니 그렇답니다. 그 남잔 지금 어디 있냐고 다시 물으니 신우가 닭똥 같은 눈물만 흘리면서 헤어졌다 했고요. 일단은 신우를 쉬게 두기로 하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직 한참 젊은 신우가 아빠도 없는 애를 낳아 키우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튿날 다시 도착한 시댁에서 저희는 저희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우가 정말 노기가 띈 눈빛을 하더니 저희더러 미쳤냐입니다. 이 애가 어떤 애인 줄 아냐며 자기 배를 감추더니 애만 낳으면 애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래요. 그러면서 저희더러 왜 자기 앞길에 자꾸 태클을 걸려고 하냐입니다. 말이 통하질 않았지요. 시부모님께 어쩌시려고 그러냐 하니 본인이 싫다는데 어쩌냐며 특히 어머님께선 저희더러 그렇게 애가 걱정되면 그 애인이란 사람이나 찾아오랍니다. 불쌍한 신우 가슴에 상처 주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그날 오후 남편과 저는 그 카센터를 찾아갔어요. 사실 신우가 집을 나갔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이었는데 그때는 그 애인이란 작자가 모른다고 자기도 연락이 안 닿는다고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를 속이고 신우를 데리고 있었다니. 카센터 앞에 그 애인이란 작자가 담배를 피며 나와 있더라고요. 남편이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선 내 동생 어쩔 거냐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러자 그 애인도 눈치를 챘는지 일단 이거 놓으라며 항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헤어진 이후였고 솔직히 자기랑 헤어진 뒤 신우가 어디서 누구랑 있었는지 자기가 알게 뭐냐입니다. 자기 애라는 확신도 없고 맞다고 해도 자기는 키울 생각이 없다대요. 자기가 수술비를 준다고 지우라고 했는데도 저러는데 자기가 어쩌냐면서 오히려 저희를 이상한 사람들로 몰아갔습니다. 이런 인간을 뭐가 좋다고. 무엇보다 저희가 신우 당사자도 아닌 이상 상황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겠다 싶어서 결국 별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카센터 남자,
그러니까 신우 애인은 마음이 떴다고 신우를 책임질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솔직히 전해드렸지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그것마저 제 탓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상대를 설득을 못했을 거라나요. 뒤이어 어머님께선 신우랑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이를 낳게 두시겠답니다. 당신은 신우 고집을 못 꺾겠다며 남편이랑 저는 그래도 잘 설득해서 수술시키는 편이 좋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어머님을 설득하려 시도해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저희만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 되어가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면 저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머님의 화법에 지겨워서 더는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네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신우가 출산을 한 이후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신우는 딸아이를 낳았는데 임신 초에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아이가 저체중이더라고요. 신우는 이 사실에 크게 상처를 받은 듯 했고 이후로 틈만 나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보고만 있어도 속이 상한다며 술이라도 먹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했지요. 처음에는 그래도 맥주를 마시는 것 같더니 언젠가부터는 하루에 소주 한 병은 기본으로 마실 만큼 상황이 심각해져 갔습니다. 무엇보다 애엄마란 사람이 매일같이 취해 있었으니 아이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보통 평소에 아무 날도 아닌데 오라고 하시면 하실 말씀이 좋은 내용은 아닐 거란 걸 저나 남편 둘 다 알고 있었기에 가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네요. 도착한 시댁에서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다짜고짜 양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당신이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며 꼭 들어달랍니다.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면서요. 뭔지 말씀부터 해보시라 하니 신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해 저희가 직장에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던 중이었거든요. 어머님께선 당신이 부족한 금액은 메꿔줄 테니 신우랑 같이 살면 안 되겠냐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신우는 저희가 맡고 신우 딸은 어머님이 키우시겠다는 소리셨지요. 저는 죄송하지만 싫다고 신우 지금 알코올 중독인데 어떻게 같이 사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저더러 알코올 중독은 무슨 누가 알코올 중독이냐며 당신 귀한 딸한테 말 조심하랍니다.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이러다간 얼떨결에 신우 따와 함께 생겼다 싶어서 막말로 어머님께 욕을 처먹더라도 한 대 맞게 되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더군요. 하루라도 술 없이는 못 버티는데 그게 알코올 중독이 아니면 뭐냐고 제가 따졌어요. 그러자 이번엔 어머님께서 남편을 향해 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시더군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자 여동생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네 마누라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며 이번엔 소리를 지르셨지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보기에도 지금 신우가 이상하다며 일단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대요. 그러면서 어머님께 제가 좋다고 해도 자기가 싫다며 같이 사는 건 안 될 소리라고 딱 선을 그어주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힘든데 상태 안 좋은 신우 뒤치다꺼리 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면서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너넨 참 인정머리도 없다며 꼴도 보기 싫다 하시대요. 이후로도 저희는 어머님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신우를 전문기관에 보내자 했으나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건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이라고. 저도 남편도 사람인데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해드려도 돌아오는 건 욕뿐이었으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지요. 그러다 얼마 전 정말 제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신우가 그 카센터 하는 애인한테 얻어맞았거든요. 도대체 어쩌다 거길 가서 맞고 왔나. 사정을 들어보니 그 애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신우가 들었던 모양이에요. 신우는 술에 있는 대로 취해서는 그 카센터에 찾아갔고 같이 죽자며 횡포를 부렸답니다. 급기야 거기 대져있는 차들을 발로 차고 옆에 있던 망치로 망가뜨리고 그러다 그 애인한테 신우가 붙들렸고 신우가 그 애인 얼굴에 침을 뱉었다네요. 침 맞은 그 애인도 질세라 신우를 때렸다는데 그만 신우 어깨가 골절이 된 거지요. 어머님께선 저희 남편더러 오빠가 돼가지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며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 인간 머리통을 깨놓으랍니다. 어이가 없었지요. 막말로 누구 집 말아먹을 일 있나. 다행히 남편이 먼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거길 쫓아갔냐며 싫다고 했어요. 신우도 잘한 거 없다고.
그러자 어머님께선 네가 무슨 판검사냐고, 누가 너더러 잘잘못 따지랬냐, 네 동생이 맞고 왔으니 가서 한 대 패주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어머님 심정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 흙탕물에 남편더러 발을 담그라고 할 순 없었네요. 서로 감정이 격해질수록 오가는 대화도 주제를 벗어나더니 급기야 그 불똥은 저에게로 튀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모두가 한 가족인데 왜 신우에 대한 책임은 항상 당신 몫이냐며 이젠 못해 먹겠다 하시대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저더러 이제부터 신우 딸은 제가 키우랍니다. 황당한 제가 전 싫다고 하니까 왜 애 갖고 싶어 하지 않았냐고 이참에 한번 키워보라고 그러시더군요. 임신이 안 돼서 속상해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나 싶어 정말 야속하고 어이가 없었지요. 그때 남편이 어머님께 진짜 왜 이러시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우가 저렇게 살게 된 게 이 사람 탓이냐며 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시느냐고 따지더니 신우가 저렇게 된 건 어머니 아버지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해서 그런 거라대요. 남편과 제가 번번이 신우가 잘못된 길로 가려는 걸 막으려 했는데 어머님이 방해하지 않으셨냐고,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시냐며 크게 화를 냈어요. 신우더러 애 낳으라고, 저 따위로 살라고 이 사람이 칼 들고 옆에서 협박이라도 했냐며 어머니 딸 문제이니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라고 딱 잘라 말하대요. 그러자 이번엔 아버님이 나서서는 남편더러 자식 새끼가 부모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냐며 우리 딸이기만 하냐, 네 동생이기도 하지 않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선을 끊냐, 서운하다 서럽다,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었어요. 남편 말이 다 맞는 말이었지만 시부모님 속도 상하겠다 싶어서.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신우나 신우딸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었으니 남편 뒤에서 가만히 있었지요. 그런 저를 발견하신 어머님께선 당신 아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가족들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알기나 하냐며 남편이 냉정해진 게 다 저 때문이라대요. 그런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싶었는지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저더러 가자고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께는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아무리 여동생이고 부모님이어도 자기 가정을 힘들게 한다면 가까이 할 수 없다고. 그 말을 남기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보여준 태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지만 동시에 부모 자식 간 사이에서 내가 이래도 되나 싶어서 머릿속이 복잡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당분간은 남편에게 믿고 맡겨두려고 합니다. 솔직히 시부모님과 남편 사이에 어설프게 끼어들 엄두도 안 나고요. 당분간은 남편과 제 인생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무던히 지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기 천사도 안심하고 저희를 찾아올지도 모르잖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